안녕하세요. 저는 통쾌한 복수를 끝내고 온 50대 아줌마입니다.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시집가서 살다가 나이 들어서는 손주나 보면서 조용히 늙어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가족이란 이름 뒤에 숨은 욕심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진짜 반전은 그 이후에 있었어요. 어떻게 무시받던 며느리가 20년 넘는 서름을 단번에 갚을 수 있었는지, 그 통쾌한 복수극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은 꿈도 못 꿨죠.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어요. 성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대학 갈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했거든요. 일찍 20살부터 서울로 올라와서 봉제 공장에서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미싱 돌리면서 힘들게 번 돈으로 시골에 있는 동생들 학비를 보내줬죠. 그때는 그게 큰딸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고모네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자랐는데 그런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러다 26에 선을 봤어요. 상대는 서울에서 중견기업 다니는 남자였죠. 키도 크고 인물도 괜찮았어요. 첫 만남에서 남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학력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실하고 착한 여자면 됐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어요. 학벌 콤플렉스가 있었던 저에겐 어떤 말보다 따뜻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알았죠.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를요. 그저 멍청이처럼 자기 식구들에게 본인을 대신해 헌신할 여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결혼하고부터 시어머니는 절 대놓고 무시했어요. 손님이 오면 이 말까지 덧붙이셨죠. 우리 며느리는 공부를 못해서 말이야. 무식해도 일은 잘한다니까. 그게 다지 뭐. 그럴 때마다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언니 이것도 몰라요? 아 맞다. 언닌 대학 안 나왔지? 애들 숙제도 못 봐주겠네. 고졸이면 중학교 수학도 어렵겠지? 그들의 조롱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어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래도 제겐 가족이니까요.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제발 한 번만이라도 인정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남편은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중견기업 부장까지 올라갔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집에 오면 달랐어요. 철저한 마마보이였거든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좀 해. 엄마가 뭘 잘못하시겠어. 틀린 것도 없잖아. 이게 남편의 입버릇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새벽에 전화해서 반찬 해오라고 하면 남편은 그때마다 절 깨워서 보냈어요. 빨리 다녀와. 엄마 입맛 없다는데 며느리인 당신이 반찬 정도는 해가야지. 그래도 시아버지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제가 새벽부터 일하는 걸 보면 안쓰럽다고 용돈도 주시고 가끔은 시어머니 몰래 외식도 시켜주셨죠. 그나마 시아버지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참 많다. 내가 집안에서 힘이 없다 보니 너한테 미안하구나.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면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니에요. 아버님이라도 제 마음 알아주시니 됐어요. 그래도 아버님은 제 편이잖아요. 너처럼 착하고 마음 좋은 애가 더 좋은 집에 갔으면 사랑받고 살았을 텐데. 그래서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 모셨어요. 3년 동안 대소변도 받아내고 먹여드리고 씻겨드리고 병원비도 제가 번 돈으로 충당했죠.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고마워하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태도가 싹 바뀌었죠. 네 시아버지 병원비로 돈 많이 썼으니까 이제 더 열심히 벌어야지. 일부터 해.
정말 서러웠어요. 3년 동안 불철주야 간호한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누이 둘은 더 했어요. 큰 시누이는 자기 아이들 학원비가 모자라면 늘 우리한테 손 벌렸고요. 언니, 우리가 남이에요?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해줘요? 작은 시누이는 사업한다면서 돈 빌려가고는 한 번도 안 갚았죠. 한 번은 제가 돈이 급한 일이 생겨 시누이를 찾아가서 갚아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급해서 그런데 빌려준 돈 얼마라도 되는 대로 갚아주면 좋겠는데. 언니도 참 속 좁아. 돈 몇 푼 가지고 왜 그래? 갚는다잖아요. 돈 그만해요. 제가 돌려달라고 하면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어요. 결혼 초반엔 더 힘들었어요. 시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망해서 빚이 10억이나 됐거든요. 그때부터 10년 동안 그 빚 갚느라 정말 뼈 빠지게 일했어요. 남편 월급은 전부 다 빚 갚는 데 쓰고 생활비는 제가 부업으로 벌었죠. 김치도 팔고 반찬도 팔고 나중엔 새벽 시장에서 파도 팔았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 집안 하나뿐인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시아버지 빚인데 왜 우리가 갚아야 하는지 따져 묻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이 고생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정말 미련했죠?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과로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위암 2기라고 하더군요.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죠. 다행히 수술을 할 순 있는 시점이라 손 써볼 방법이 있었지만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요양보호사 구해야겠어. 우리 상황에 돌아가면서 돌볼 순 없잖아. 시누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저도 일이 있었으니 찬성했죠. 그렇게 김씨 아줌마가 우리 집에 오게 됐어요. 40대 후반이라고 했는데 깔끔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처음엔 정말 지극정성으로 너무 잘했어요. 시어머니 간호도 정성껏 하고 집안일도 도와줬죠. 그래서 시어머니도 금세 김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보다 낫다니까.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지만 어차피 제가 간병할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가 편안해 하시니 참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가족들이 점점 김씨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죠. 김 선생님, 우리 어머니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죽 반 그릇 드시고 약도 다 드셨어요. 오늘 컨디션 좋으세요. 아, 그래요? 이렇게 옆에서 잘 봐주시니까 정말 든든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점점 더 중요한 일까지 김씨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병원 예약 언제로 하면 좋을까요? 큰 시누이가 물었어요. 수요일 오전이 좋겠어요. 그때 주치의 선생님 계시니까 더 좋을 거예요. 급기야는 집안 대소사까지 김씨와 상의하더라고요. 작은 시누이가 어머니 생일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던 시점이었죠. 다음 달이 우리 엄마 생신인데 뭐 해드리면 좋을까요? 어머니가 요즘 한정식 드시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아는 좋은 집 있어요. 그리고 선물은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사다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식분들에게는 대놓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와, 정말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보다 어머니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남편까지 거들었어요. 아이, 그러게요.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집 살림 다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과찬이세요. 김씨가 겸손한 척했지만 눈빛은 득이양양했어요. 어느 날엔 집안 경제적인 문제까지 그 사람과 의논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보험금 문제까지 다 맡기더라고요. 선생님, 그때 말했던 거 있잖아요. 그 어머님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돼가나요? 제가 다 처리해드렸어요. 다음 주에 입금된대요. 입금 안 되면 바로 알려주세요. 정말요? 아우, 진짜 일 처리 하나 빠르네요. 당신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잖아. 남편이 제 앞에서 대놓고 비교했어요. 정말 굴욕스러웠죠?
몇 달 지나면서 김 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먹을 건강보조제를 찬찬히 읽고 있었는데 그걸 멀리서 보던 김 씨가 제게 말했어요. 이거 읽어보실래요? 영어로 된 설명서를 들이밀더라고요. 그러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 맞다. 못 읽으시겠네.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셨다고 하던데요. 영어는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그냥 주세요. 그 말에 순간 열이 확 올랐어요. 고등학교는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은 번역 앱도 다 잘 나와 있는데 굳이 영어 못 읽는다고 사람을 무시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더 강하게 받아쳤죠. 그리고 요양보호사시잖아요. 환자 돌보는 게 일이지 왜 가족 일까지 참견하세요? 그러자 김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한테 한 대 얻어맞은 얼굴을 하더라고요. 전 그저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이렇게 모욕을 주시다니 너무하시네요.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당신 김 선생님한테 왜 그래? 경우 없이 굴지 말라니까. 빨리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사람이 할 말이 따로 있지 사람을 무시하잖아. 급기야 큰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언니가 너무했어요. 김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 정성껏 모시고 있잖아요. 솔직히 언니가 해야 할 일을 대신 다 해주는 건데 감사 인사를 해도 모자란 거 아닌가? 시어머니는 이 일을 알고 아예 폭발했어요. 너 같은 무식한 년이 감히 누굴 무시해? 김 선생은 전문대 나왔어. 너보다 훨씬 똑똑하고 일도 잘한다. 넌 20년 넘게 뭐 했는데? 뭐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그래? 괜히 무식한 게 자존심만 세서. 어머니, 제가 그동안 이 집안에서 시끄러! 김 선생이 너보다 100배 나. 앞으로 말 잘 들어. 그때 김 씨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입꼬리가 묘하게 올라가는 걸 봤죠.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어머니. 전 이해해요. 며느님도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죠. 제가 앞으로 집안일도 다 알아서 도울게요. 며느님은 그냥 쉬세요. 그게 좋겠어요.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제가 외부인한테 자리를 빼앗기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도 가족들은 모든 일을 김 씨와 상의했어요. 제 의견은 아예 묻지도 않았죠. 점점 그 여자는 기세등등해졌고 그 사건 이후론 대놓고 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김 씨한테 통장을 맡기더니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한 거예요. 명품 가방, 비싼 건강식품, 해외여행 상품까지요. 솔직히 요양보호사에게 그렇게까지 다 알려주고 공유하는 건 위험한 일이잖아요. 전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 어머니 명의 도용하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겠다는 불안함이 들었죠. 어머니,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돈 관리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냈죠.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김씨가 너보다 훨씬 똑똑하게 관리 잘하고 있어. 넌 무식해서 이런 것도 이해 못하잖아. 어째 며느리라는 게 저런 게 와서. 그 말에 정말 상처받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 당신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돈을 다 맡기니까 그렇지. 걱정돼서 하는 소리잖아. 엄마 돈 관리 철저한 거 몰라? 그냥 가만히 좀 있어. 그럼 중간은 가지. 남편까지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이 집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싶었죠. 저도 그때부턴 시댁 식구들 문제에는 눈을 감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미 가고 없더라고요. 그날은 김 씨도 함께 간다고 했대요. 할 수 없이 저도 따로 병원에 갔죠.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요. 여자는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남편은 그 여자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죠. 그걸 보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아무리 무심하고 날 몰라주는 남편이라도 다른 여자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니 그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여보, 거기서 뭐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남편이 돌아봤어요. 그런데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보고도 두 사람은 당당했죠.
그래서 처음엔 오해를 한 건가 착각할 정도였죠. 아, 왔어. 인사해. 당신한테 소개해 주려고 했어.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 여자는 28, 남편보다 26살이나 어렸죠.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전 하연수라고 합니다. 그 여자가 능청스럽게 인사했어요. 제 존재 따윈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요. 이 사람 누구야? 왜 당신하고 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대답이 나왔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혼하자. 이유는 아까 당신도 다 봐서 말 안 해도 알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남편이 말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 담담하게 말이에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어떻게 미안하단 말보다 그 소리가 먼저 나와? 깔끔하게 그냥 하자. 나 다른 사람 사랑해. 그동안 내가 집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데 다 아는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제가 울면서 말했지만 남편은 차가웠어요. 28년이면 그래, 우리 충분히 살았지.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그만해.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8년 동안 시댁 뒷바라지하고 시아버지 병수발하고 빚 갚느라 뼈 빠지게 일한 세월이 그저 충분히 살았다는 한마디로 정리되다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 내 빚 갚느라 시아버지 간호하느라.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야? 내가 언제 하라고 했어? 남편이 딱 잘라 말했어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죠. 선택이요? 며느리라서, 아내라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요받은 일들이었는데 이젠 제가 선택한 일이 됐더라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러움과 분노, 배신감이 뒤섞여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오랜 세월의 헌신이 이렇게 끝나다니. 이게 내가 받을 대가란 말인가요? 며칠 후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한테도 이 상황을 알리고 요청하려고요. 그 오랜 시간 며느리 노릇은 충분히 했으니 최소한의 동정심은 있겠거니 했죠. 그런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 상간녀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웃고 있었죠. 어머니, 이 차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센스가 정말 좋으세요. 그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아부하고 있었어요. 그래? 네가 좋아하니 기쁘구나. 우리가 입맛도 참 잘 맞는 것 같아. 시어머니가 상간녀를 며느리 보듯 다정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어쩜 이렇게 예쁘고 똑똑하기까지 해요? 우리 오빠 복 받았네. 작은 시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어요. 다들 평소답지 않은 제 목소리에 놀란 표정으로 절 봤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남편이 바람났는데 가족들이 그 여자랑 차를 마시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놀란 상간녀는 가방을 급히 챙겨 일어나며 말했어요. 전 먼저 가볼게요, 어머니. 다음에 또 뵐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렴.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배웅했어요. 그 모습에 더욱 화가 났죠. 상간녀가 나간 후 저는 시댁 식구들 앞에 섰어요. 저 20년 넘게 이 집 며느리 노릇 할 만큼 다 했어요. 아버님 3년 간호했고 10억 빚 갚는 것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도왔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러움에 목이 메었죠. 남편이 젊은 여자 만나고 다니는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 여자 편을 들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이왕 이렇게 됐으니 말한다만 넌 우리 집 며느리론 부족했어.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학벌도 그렇고 집안도 볼품없고 우리가 그동안 참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시어머니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큰 시누이도 이어서 말했죠. 맞아. 솔직히 언니는 우리 집하고는 잘 안 맞았어. 연수씨 대기업 임원 딸이래요. 미국 유학파의 집안도 좋고 우리 오빠하고도 더 잘 어울리는 상대인 건 맞잖아요. 작은 시누이까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오빠도 좋은 여자 만나서 살 권리 있죠. 언니도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참고 품었던 지난 세월과 내 청춘이, 내 헌신이 이렇게 쓸모없는 것이었나 싶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날 버리다니. 예, 그만 울고 깨끗하게 이혼해줘. 괜히 위자료 욕심 부리지 말고 빨리 그냥 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여태 네가 번 돈이 얼마나 되겠어? 다 우리 수영이 돈으로 살았지. 인정할 건 해. 무식한 년이 뭘 알아서 돈을 벌었겠냐. 맨입으로 들어앉아 있었지. 그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 기대할 건 없구나. 정말 끝이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으로 들린 시어머니의 비웃음 섞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게 했어요. 이참에 며느리도 바꾸고 좋지 뭐.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배신감과 상실감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죠. 그러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급하게 이혼을 서두르는 걸까? 호기심에 시어머니 방을 뒤지기로 했어요. 김씨가 외출한 틈을 타서 몰래 들어갔죠. 서랍장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병원 진단서가 눈에 띄었죠. 최근 날짜의 진단서였는데 시어머니가 우리한텐 많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더 나빠진 거였더라고요. 위암 3기까지 진행돼 있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죠. 대출 서류였어요. 집과 모든 부동산을 담보로 30억을 대출받으셨더라고요. 그것도 최근 3개월 사이에요. 이게 대체... 서류를 자세히 보니 대출금 대부분이 김씨 명의 계좌로 이체돼 있었어요. 15억은 김씨 계좌로, 10억은 현금으로 인출, 나머진 알 수 없는 계좌들로 흩어져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였어요. 김씨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시어머니를 이용해서 전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쓴 메모였어요. 어차피 죽을 목숨, 그놈의 자식, 날 병원에 버려두고 일본 여행 간 놈들.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어요. 시어머니는 김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아니면 정말 자식들에게 복수하고 싶으셨던 건지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겠죠. 김씨가 교묘하게 시어머니의 원망을 부추기면서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식들에게 비폭탄을 선물하는 거구나. 시어머니는 자식들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김씨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이젠 시어머니의 문제보다 그 여자의 정체가 더 궁금해졌거든요. 그 여자가 외출 준비를 하길래 몰래 뒤를 따라갔죠. 그리고 저는 로비에서 기다렸다가 김씨가 누군가와 함께 나오는 걸 봤어요. 놀랍게도 상간녀였어요. 둘이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이 영락없는 가족 같았죠. 근데 근처 카페로 돌아가길래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옆 테이블 구석에 앉아 둘의 대화를 들었죠. 이모, 그 집 남자 완전 순진해요. 내가 대기업 딸인 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상간녀가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잘했어. 계속 그렇게 속여. 이 옷만 성사되면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어. 근데 이모, 그 집 시어머니는 정말 돈이 그렇게 많아? 30억이나 대출받았다면서요? 내가 잘 구슬렸지. 어차피 죽을 거 자식들한테 복수하세요 하니까 넘어오더라. 김씨가 득이양양하게 말했어요. 그 할머니도 자식들한테 원망이 많았어. 내가 조금만 부추기니까 금세 넘어오더라고. 둘이 깔깔 웃는 소리에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했죠.
근데 그 아줌마가 좀 거슬려. 계속 의심하는 눈초리로 봐. 상간녀가 말했어요. 걱정 마. 이미 이혼 도장 찍었잖아. 3개월 후면 완전히 끝이야. 그때까지만 연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 그 남자랑 결혼한 척 하다가 보험금이랑 재산 다 빼먹고 튀면 돼. 이 대화를 듣고 확신했어요. 처음부터 시댁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고민했어요. 이 사실을 그 인간들에게 알려야 하나?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게 뻔했죠. 그리고 남남이 되기 전인데 뭐 알려줘봤자란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제대로 파헤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 숙경이에게 연락했어요. 숙경아, 너 혹시 믿을 만한 사설 탐정 아는 사람 있어? 네 사촌 오빠 경찰이잖아. 사설 탐정?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남편이 바람 피운 여자가 아무래도 사기꾼인 것 같아. 정확히 조사해보고 싶어. 며칠 후 숙경이 사촌 오빠를 만났어요. 전직 경찰 출신이라고 했죠. 한현수라는 이 여자 샅샅이 조사해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본명 김수진, 나이는 32, 학력 중졸, 직업은 유흥업소 종업원, 사기전과 이범에 절도전과도 있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빚도 5천만 원이나 있었죠. 그리고 이 여자 그 요양보호사랑 이모 조카 사이 맞고요. 그 여자도 조사해봤는데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 재산 빼돌린 전력이 있어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지만 피해자가 3명이나 됩니다. 탐정이 준 파일에는 사진과 서류들이 빼곡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죠. 하지만 바로 폭로하진 않기로 했죠.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기로 했어요. 얼마 뒤 저는 이 증거들을 들고 남편한테 갔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그래도 여태 산 정을 생각해서 애들 아빠니까 바닥은 치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봐. 탐정한테 조사시킨 거야. 그 여자 사기꾼이야. 이런 여자랑 살겠다고? 사진과 서류를 다 보여줬어요. 전과 기록도, 유흥업소 사진도요. 이게 다 뭐야? 그 사람 뒷조사까지 한 거야?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나중에 후회할 생각 말고 제대로 보란 소리야. 진짜 마지막 정으로 알려주는 거야. 웃긴다. 이혼해달랬더니 질투가 나서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추하다 정말. 남편은 끝까지 현실을 부정했어요.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들은 이미 너무 깊이 빠져서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구나. 그럼 끝까지 가보자. 누가 마지막에 웃는지. 사실 남편에게도 말 못했지만 저한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15년 전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가해자가 대기업 임원이어서 합의금을 많이 받았죠. 보험금이랑 합쳐서 8천만 원. 그땐 정말 큰 돈이었어요. 시댁에 말하면 당연히 빼앗길 것 같아서 비밀로 했어요. 그 당시 시누이들이 매일 돈 빌리러 찾아왔거든요. 친정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셔서 그 돈은 온전히 제 것이었죠. 처음엔 그냥 은행에 넣어둘까 했는데 고등학교 동창 연경이가 생각났어요. 연경이 남편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증권사에서 자산관리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가끔 만나서 밥 먹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제가 돈이 좀 있는데 투자하면 늘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갖고 있으세요? 8천 정도. 옆에 있던 연경이가 깜짝 놀랐어요. 너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설마 시댁에서 준 거야? 아니, 친정아버지 사고 합의금이야. 시댁에선 몰라. 진짜? 그럼 절대 말하면 안 돼. 그 집 사람들 보니까 알면 다 뺏을 것 같은데? 연경이가 진심으로 걱정해줬어요. 그리고 연경이 남편이 투자를 도와주기로 했죠. 일단 안전한 펀드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조금씩 늘려가면서 투자하는 거야. 처음엔 수익률이 낮았지만 꾸준히 올랐어요. 3년 뒤엔 1억 5천이 됐죠. 그때 연경이 남편이 저에게 좋은 제안을 하나 했어요.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이 나왔는데 어떠세요? 강남 쪽에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요. 반신반의하면서도 친구를 믿고 투자했어요. 2년 후 그 아파트 가격이 2배로 뛰었죠. 그 후로도 계속 투자했죠. 상가 건물, 오피스텔, 주식, 물론 한 번씩 실패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늘어났어요. 작년에 계산해보니 총 자산이 30억이 넘었어요. 8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5년 만에 30억을 만든 거예요. 이거 다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혼인 전 재산이니까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연경이 남편이 확인해줬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그리고 연경이가 제 사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나서 그걸 묻더라고요. 근데 너 이 돈으로 독립하지 왜 그 집에서 고생해? 저도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떠나지 못했을까? 아마 가족이라는 환상에 묶여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는 헛된 희망이었죠. 여전히 시댁에선 절 무식하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보고 주식 시황을 체크하고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겠죠. 너 이제 그만 나와. 그 돈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잖아. 무시하는 거 참지 말고. 연경이가 진심 어린 조언을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때가 있어. 전 그렇게 대답했어요.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야 하니까요. 얼마 뒤 이혼 서류를 받는 날이 왔어요. 남편이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왔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다 모였죠. 마치 축제 분위기 같았어요. 위자료 포기, 재산 분할 포기,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읽어줬어요.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에 동정심이 어려 있었죠. 동의하십니까? 모두가 절 주시했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눈빛은 독수리처럼 날카로웠죠. 빨리 도장 찍고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어요. 네, 동의합니다.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좌중에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이렇게 쉽게? 진짜 동의한 거 맞지? 남편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마 때라도 쓸 줄 알았나 봐요. 당신 말대로 우리 충분히 살았잖아. 끝나는 판에 이것저것 따지기도 싫네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실이었어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죠. 그래, 잘 생각했어. 빨리 도장 찍어.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서두르시는지 이제는 알았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제가 말을 꺼내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뭐? 조건? 갑자기 무슨 조건을 달아? 너 딴소리 하려는 거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큰 거 아니에요. 3개월 후에 정식으로 이혼하자는 거야. 그동안은 각자 생활하고.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3개월 후면 시어머니가 받은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쯤이면 김씨와 수진이의 사기 행각도 완전히 드러날 거고 이 집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 정리할 시간은 필요하지. 어차피 결과는 같으니까. 남편이 동의했어요. 젊은 여자와 새 출발을 앞둔 설렘이 얼굴에 가득했죠.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28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기분. 하지만 동시에 복수의 칼을 가는 기분이기도 했죠. 이제 됐지? 난 간다. 차를 타고 떠나면서 백미러로 뒤를 봤어요. 시댁 식구들이 대문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마치 절 보는 걸 축하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더는 상처도 아무런 미련도 없었어요. 그래, 3개월 후 당신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기대되네.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 3개월이 빠르게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강남 오피스텔에서 새 삶을 준비했고 시댁은 자기들끼리 축제 분위기였겠죠. 하지만 그 축제도 곧 끝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연경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너희 시댁 쪽 상황 알아봤는데 대박이야. 그 요양보호사라는 여자가 네 시어머니 명의로 추가 대출 5억 더 받았대. 뭐? 벌써? 35억이네?
그것뿐이 아니야. 카드도 한도 끝까지 긁었대. 심지어 도박까지 하는 것 같더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하는 걸까? 속을 알 수가 없었죠. 시어머님 뭐래? 완전 정신 놓으신 것 같아. 어차피 죽을 거 맘대로 쓰겠다고 한다던데? 시어머니는 6개월 시한부라고 하셨으니 이제 3개월 남은 상황. 아마 자식들에게 엄청난 빚더미를 남기고 가시려는 계획이겠죠. 그런데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야야, 웬일이니? 네 시어머니 상태가 호전됐대. 연경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뭐라고? 항암 치료가 기적적으로 효과를 보여서 암세포가 줄어들었단다. 어쩌니?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가 그 빚을 다 짊어지게 되는 거네? 맞아. 일이 꼬여서 35억 빚쟁이가 된 거지. 남겨놓고 떠나려고 머리 쓰다가. 며칠 후 더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김 씨가 잠적했다는 소식이었죠. 얼마나 놀랐는지 이혼까지 한 저한테 작은 시누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그 여자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에 오빠가 그러던데. 내가 알아서 뭘 해요. 난 이미 남이잖아요. 그럼 그 여자가 왜 갑자기... 글쎄, 돈 다 빼먹을 만큼 빼먹었으니 도망간 거 아닐까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시누이가 기분이 상했는지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도 피식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밤 남편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연수가 계속 연락이 안 돼. 그래? 김씨도 사라졌다던데? 설마 진짜 그때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사기꾼이었던 거야? 이제야 깨달은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아무 힌트도 주고 싶지 않아 참았어요. 모르겠네. 알아서 해. 김씨가 사라진 지 일주일. 상간녀도 완전히 잠적했어요. 남편은 미친 듯이 상간녀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죠. 가짜 신분이었으니 찾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누이들 남편들이 연대 보증을 썼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언니, 우리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우리 남편이 어머니 대출에 연대 보증을 썼대요. 10억이나. 이제 우리 다 망했어요. 제가 놀란 척했지만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탐정 보고서에 다 나와 있었거든요. 안 됐네. 근데 나한테 왜 전화한 거야? 언니, 정말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없어요? 정말 뻔뻔하더군요. 그렇게 절 무시하고 버리더니 이제 와서 돈 빌려달라뇨? 미안한데 나도 여유가 없어. 있어도 줄 생각도 없고. 언니, 우리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난 언니 이혼하는 거 정말 반대했어요. 가족? 3개월 전에 곱게 이혼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더라? 그건 그때는.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지 마요. 그건 다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더 들을 것도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속이 시원했죠. 그날 오후 시어머니 집에 빚쟁이들이 몰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35억 대출 상환일이 시작된 거예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애가 다 꾸민 일이야. 난 아무것도 모른다. 시어머니도 이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었죠. 그럼 이 빚은 어떻게 해요? 35억을 어떻게 갚냐고요? 나도 몰라. 난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다고 이런 짓을 해요? 미쳤어요? 우린 어떻게 살라고?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다 엄마 때문이야. 네가 그 여자 데려왔잖아. 나 돌보기 싫어서. 김 선생이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믿은 건 누군데?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더군요.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걸 기적이라고 해야 하니? 미치겠다. 네 시어머니 완전히 나으셨대. 연경이가 기가 막히다는 목소리로 말했죠. 완치라니. 그럼 기적은 기적이네. 근데 이제 35억 빚을 평생 갚아야 하는 거잖아. 70대에. 아이러니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벌인 일인데 살아남아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다뇨.
결국 시어머니는 집까지 팔아야 했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시누이가 어머니한테 막말까지 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차라리 죽었어야 했어. 보험금이라도 나왔을 텐데. 너희가 그동안 날 어떻게 됐는지 알아? 병원에 처박아두고 여행이나 다녔잖아.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받아쳤대요. 그래서 우리한테 복수한 거예요? 빚더미 남기고? 가족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서로 증오하고 원망하는 관계가 된 거죠. 설상가상으로 이 와중에 남편은 회사에서도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남편이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는데 전 그저 차갑게 웃었어요. 시댁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이혼 후 몇 개월도 안 된 시점이었죠. 연경이가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너희 시댁 식구들 상황이 정말 심각하던데? 시어머니도 고시원에 들어가셨대? 고시원? 하루 2만 원짜리 쪽방. 화장실도 공용이고. 참 인생 모르는 거라니까.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 그렇게 으스대던 시어머니가 고시원이라니. 그동안 저를 하인처럼 부리며 무식한 년은 이것도 모른다고 조롱하던 그분이 말이죠. 호기심에 직접 그들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찾아간 건 시어머니였죠. 계단을 올라가니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복도 끝 작은 방 앞에 서서 노크를 했죠.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불과 몇 개월 만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어요. 흰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죠. 네가 왜 여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소문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제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이불 하나가 전부인 2평짜리 방. 창문도 없고 곰팡이 냄새가 났죠. 구석에는 라면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만족하냐? 네가 바라던 대로 됐잖아.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가 바란 게 아니에요. 다 어머니가 선택하신 길이죠. 김 씨를 믿고 저를 내쫓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서름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밖으로 나와서 남편 소식도 들었어요. 일용직 인력사무소 앞에서 새벽부터 줄 서 있는 남편을 봤거든요. 깔끔하게 양복 입고 출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작업복 차림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나이 먹으니까 일자리도 없어. 젊은 놈들한테 밀려. 한때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거들먹거리던 남편이 하루 일당도 못 받는 신세가 됐더군요. 시누이들 소식은 더 비참했어요. 큰 시누이는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찜질방을 전전하고 작은 시누이는 빚쟁이들을 피해 지방으로 도망갔다고 했죠.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통쾌하면서도 씁쓸하고 시원하면서도 허무했죠.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전 시댁이 살던 집이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결심했어요. 그 집을 사서 완벽하게 복수를 끝내고 제 마음에서도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요. 그 집 제가 살게요. 정말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 왜 하필 그 집을...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싶어서요. 그 자리에 새로운 걸 만들 거예요. 경매장엔 시댁 식구들도 와 있었어요. 아마 누가 그들의 집을 사는지 보러 온 것 같았죠. 제가 번호표를 들고 입찰하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15억. 제가 최종 낙찰받자 남편이 달려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집을 네가 왜 사? 우리 집은 무슨... 이제 제 집이에요. 복수하려는 거지. 끝까지 우리 괴롭히려고. 복수요? 그저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산 것뿐이에요.
철거 당일 저는 일부러 현장에 갔어요. 굴착기가 벽을 부수기 시작하자 시댁 식구들이 모여들었죠.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평생을 온 가족이 애쓰며 살아왔을 텐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느끼는 것 같았죠. 안 돼! 멈춰!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어요. 30년 추억이 있는 집인데 제발! 추억이요? 저한텐 악몽이었어요. 굉음과 함께 지붕이 무너져 내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죠. 남편은 주먹을 꽉 쥐고 절 노려봤어요. 시누이들은 욕설을 퍼부었고요. 하지만 전 담담했어요. 아니, 오히려 후련했죠. 그 집과 함께 제가 당한 굴욕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니까. 여기 7층 건물 지을 거예요. 제가 그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6개월의 공사 기간 동안 저는 매일 현장을 찾았어요. 한층 한층 올라가는 건물을 보며 묘한 성취감을 느꼈죠. 오랜 시간 억눌리며 무식한 며느리로 살았던 제가 이젠 7층 건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완공식 날도 일부러 성대하게 행사를 열었어요. 멀리서 시댁 식구들이 지켜보고 있는 게 보였죠. 그들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건물이 완공되고 2달 후에 어느 저녁이었어요. 1층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유리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남편이었죠.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왔어요. 가까이서 본 남편은 정말 비참했어요. 한때 매일 면도하고 향수 뿌리던 깔끔한 남자는 사라지고 수염이 덥수룩한 노숙자 같은 모습이었죠. 구겨진 옷에서는 땀 냄새가 났고 신발은 밑창이 떨어져 있었어요. 미수가 목소리조차 떨렸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어떻게 오셨죠? 제가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나야 나, 당신 남편. 남편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비싼 가구들, 그리고 정장 차림으로 앉아있는 저. 그의 눈에 부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죠. 미수가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 돈 좀 빌려줄 수 없을까? 정말 급해서 당장 먹을 것도 없어. 남편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손톱 밑엔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도 상처가 가득했죠. 막노동을 하다 다치는 적이었어요. 왜 당신한테 내가 돈을 빌려줘? 우리가 그래도 28년을 함께 살았던 부부잖아. 당신 집에서 날 뭐라고 했지? 아니, 그런 무식한 년한테 돈을 빌리러 온 거야? 남편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땐 내가 잘못했어. 당신 힘든 건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인정해. 인정만 하면 돼? 그 오랜 무시와 모욕이 잘못했어 한마디로 사라지냐고. 이 건물 네 거잖아. 너 부자잖아. 나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평생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야. 그때 시어머니도 들어왔어요.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걸어왔는데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죠.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더군요. 며느리, 아니 선생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어요. 한때 그렇게 카랑카랑하게 저를 꾸짖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떨리는 노인의 음성만 남았죠. 어머님도 오셨네요.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너무 늦게 깨달았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주름진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눈물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야. 정말 후회하고 있다. 우리가 너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 뭐가 후회되세요? 제가 무식한 년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면 제가 부자였다는 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돈이 많은 걸 몰랐다는 게 제일 후회되시죠?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 안 손님들이 다 쳐다봤지만 그는 상관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죠. 미수가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우리 식구 정말 죽게 생겼어. 당신 그렇게 무릎 꿇고 결혼해달라고 했었어.
근데 우리 어떻게 됐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이번엔 정말 달라. 뭐가 다른데? 그땐 내가 가난한 줄 알고 지금은 부자인 걸 아니까 다른 건가? 제 말에 남편이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때 이혼 안 했으면 뭐? 이 건물도 당신하고 나랑 같이...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결국 돈이네. 끝까지 내 돈만 보이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인간이 변하질 않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더 볼 일 없으니까 가. 미수가 제발, 죽게 생겼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려다가 비틀거렸어요. 제가 일어나서 부축했죠. 부축해드리는 건 인간으로서의 예의예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미수가, 우리 그래도 가족이었잖아. 너는 내 하나뿐인 며느리였고. 이참에 며느리도 바꾸고 좋다던 분이 가족을 운운하시네요.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신 그러지 않을게.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내가 이렇게 비는데도?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인간 취급을 못 받았는데 왜 인간이어야 하죠?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돈 없으면 무시받는다고. 이제 누가 누굴 무시하는지 보이시죠? 그리고 가족 대우 한번 받아보겠다고 멍청하게 참고 산 제 인생이 아까워서라도 도와드릴 수 없어요. 너 경비 아저씨, 이분들 좀 내보내주세요. 구걸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경비원이 와서 그들을 끌어냈어요. 남편이 절 돌아봤죠. 그 눈빛엔 절망과 원망이 가득했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제가 그 인간들에게 겪은 세월이었어요. 이제야 내 기분 알겠지.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게 어떤 건지. 그들을 내보낸 후 저는 2층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통유리로 된 제 개인 오피스. 그곳에서 내려다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쩔뚝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때 그들이 절 내려다보며 무시했듯이 이젠 제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제 삶을 꾸려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다녀간 것이 저에게도 꽤 자극이 됐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요가를 했어요. 한때는 아침 차리느라 못 잤는데 이제는 제 건강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었죠. 오전에는 문화센터에서 인문학 강의를 들었어요. 철학, 역사, 문학, 한때 무식한 년이라고 불렸던 제가 이젠 그 콤플렉스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지식을 쌓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오후에는 부동산 관리를 했어요. 월 5천만 원의 임대료가 들어왔고 그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했죠. 그 뒤에 남편을 우연히 본 일이 있었어요. 배달 오토바이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신호에 멈춰섰죠. 헬멧을 벗은 얼굴이 낯익었어요. 남편이었죠. 치킨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50대 후반에 새로 시작한 일이었겠죠. 우린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은 황급히 헬멧을 다시 쓰고 출발했지만 그 짧은 순간 본 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체념이 섞인 눈빛. 그걸 보고도 이젠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최근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연경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죠. 야, 그 요양보호사랑 조카 잡혔대. 정말? 응, 제주도에서 도박하다가 경찰에 걸렸다는데 다른 사기건으로 수배 중이었나 봐. 시댁 식구들이 조금은 숨통이 트였을까 했어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어요. 근데 돈은 이미 다 날렸대. 도박이랑 유흥비로 다 썼다고. 35억을 벌써 다? 응, 계좌에 남은 돈이 3만 원이래.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대. 네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명의를 넘긴 거라서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시어머니가 직접 은행 가서 대출 받고 직접 김씨 계좌로 이체했잖아. 증여로 볼 수도 있대. 시댁 식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었지만 결과는 참담했대요. 상간녀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남편을 속인 건 도덕적 문제지 법적 문제는 아닌 것으로 허망하게 끝이 났어요. 시댁 식구들은 신락 같은 희망까지 싹 무너졌겠죠. 네 시어머니가 너무 충격받아서 또 쓰러졌다던데 안 불쌍해? 불쌍하긴 해. 하지만 자업자득이야. 욕심이 화를 부른 거지. 정말 그랬어요. 시어머니의 욕심, 남편의 허영, 시누이들의 이기심, 그 모든 게 그들을 파멸로 이끈 거예요. 그 여자 믿고 날 내쫓은 대가치곤 비싸긴 하네. 그러게. 35억이면 온 가족이 평생 갚아도 힘든 돈이지. 아니, 돈 문제가 아니야. 가족을 잃은 대가란 말이야. 20년을 함께 산 며느리보다 몇 개월 된 요양보호사를 믿었던 그들. 그 선택의 대가는 참혹했죠. 나중에 들어보니 시댁은 소송하느라 빚까지 더 늘었대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결국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빚만 더 진 거죠. 그 사람들이 김 씨한테 또 속은 거나 마찬가지네. 연경이가 혀를 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자 손바닥 아니었던 거야. 내가 그렇게 믿지 말랬는데.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어요. 가끔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지만 번호를 바꿔서 이젠 연락도 안 돼요. 저는 그 오랜 시간의 서름을 30억으로 보상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실은 돈보다 더 큰 걸 얻었죠. 바로 제 자신을요. 누군가 나이 먹었으니 너무 늦지 않았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인생은 마음 먹을 때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자신을 잃어가면서도 가족이란 이유로 견디면서 지내고 있다면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저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일 이유는 없거든요. 제 인생 이야기가 작은 용기를 드릴 수 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